긴급 뉴스입니다. 미국 뉴저지 주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보좌관이 김치 따위의 공식 기념일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발언했고, 이 한마디가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는 항해 해시태그가 폭발했고 의원실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죠. 그런데 단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고 공개 사과하며 김치는 음식을 넘어 과학이고 문화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불닭볶음면 하나가 유튜브를 장악하고 한국 치킨이 KFC를 제치고 김치가 미국 병원 식단에 오르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목격했던 걸까요? 코스트코 매장에서 한국 핫도그가 미국 핫도그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는 순간 그녀의 세계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명의 완고한 정치인이 7일 만에 180도 돌아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된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정치적 계산과 문화적 무지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여성이 결국 진실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감동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11월 22일 김치데이 제정식에서 그녀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정치판을 뒤흔든 7일간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로이즈 톰슨입니다. 뉴저지 주의회 존 메카시 의원실에서 수석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치판에 몸담은 지 벌써 15년째인데 그동안 정말 별의별 법안들을 다뤄왔지만 그날 아침만큼 황당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주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브리핑 세션이 시작됐고 저는 메카시 의원 옆에 앉아서 이번 주 상정될 법안 목록을 훑어보고 있었죠. 교육 예산안, 도로 보수 예산안, 환경규제 완화안 같은 익숙한 안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법안 235호. 11월 22일을 뉴저지 주 공식 김치데이로 지정하는 법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김치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이게 과연 주의회에서 다룰 만한 안건인가 싶었거든요. 법안 제안자는 한인 유권자가 많은 포트리 지역구 출신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제안 이유를 읽어보니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인 커뮤니티의 기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죠. 거기에 김치의 건강 효능과 문화 교류 증진 같은 말들이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건 완전히 표를 의식한 정치쇼라는 확신이 들었죠.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실로 돌아오자마자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메카시 의원과 저를 포함한 보좌관 4명이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의원님은 공화당 소속이고 재정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분이라 쓸데없는 예산 지출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저는 법안 서류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며 예산 낭비라고 단언했어요. 기념일 하나 만드는데 행정비용만 수만 달러가 들어가고 포스터 제작, 행사, 개최, 홍보 비용까지 생각하면 최소 10만 달러는 각오해야 한다고 설명했죠. 정책 담당 보좌관 마크도 제 의견에 동조하며 선례의 위험성을 지적했어요. 김치데이를 만들면 다음엔 타코데이, 피자데이, 스시데이를 다 만들자고 할 거라며 끝이 없을 거라고 했죠. 젊은 법률 보좌관 애슐리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중국 음식도 안 만드는데 왜 김치만 특별 대우해야 하냐는 거였죠. 메카시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이 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에게 반대 논리를 정리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하셨고 본회의 토론 때 사용할 자료니까 확실하게 준비하라고 하셨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수많은 법안 중 하나려니 했죠. 반대 논리 정리하고 의원님 연설문 쓰고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그날 오후 2시쯤 의원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접수 담당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내선을 걸어와서 한인회로부터 항해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알려왔죠. 김치데이 반대에 대한 항의였고 지금 대기 전화만 20통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천천히 응대하고 의원실 입장을 정중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어요. 1시간 만에 항해 전화가 100통을 넘어섰고 의원실 이메일함도 폭탄 맞은 것처럼 포화 상태가 됐죠.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김치데이 반대는 문화차별이라는 것, 한인 유권자를 무시하는 거냐는 것, 메카시 의원이 다음 선거를 포기한 거냐는 격한 항의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게 일부 과격한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지나면 잠잠해질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후 4시쯤 마크가 급하게 제 책상으로 달려와서 자기 스마트폰 화면을 제 앞에 들이밀었어요. 트위터 트렌딩 토픽 1위에 샵톰슨 아웃 오브 터치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패러디한 해시태그였어요. 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조롱하는 거였죠. 글들을 읽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엘로이즈 톰슨은 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반대한다는 글, 김치데이 반대하는 사람은 K-팝도 못 듣게 해야 한다는 글,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건 인종차별이라는 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오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한인들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젊은 백인 미국인들, 히스패닉계, 흑인들까지 모두 김치데이를 지지하고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김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죠. 페이스북 상황도 비슷했어요. 의원실 공식 페이지에 수백 개의 분노 댓글이 달려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엘로이즈 톰슨이 김치를 먹어나 본 적 있냐는 것, 불닭볶음면은 먹어봤냐는 것, 한국 치킨은 먹어봤냐는 것, 아무것도 모르면서 반대부터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음식들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불닭볶음면이 라면인지 반찬인지도 몰랐고 한국 치킨이 KFC랑 뭐가 다른지도 전혀 몰랐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판에서 15년간 일해온 베테랑인데 이까짓 음식 하나 때문에 흔들릴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후 5시쯤 메카시 의원이 저를 급히 부르셨어요. 의원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을 제게 보여주셨는데 지역 신문 온라인판 헤드라인이었어요. 메카시 의원실 보좌관이 김치데이 반대로 한인 커뮤니티 분노를 촉발했다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읽어보니 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한인회 회장 인터뷰도 실려 있었는데 엘로이즈 톰슨 보좌관은 한국 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반대부터 하고 있으며 이건 문화적 무지이자 오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원님이 한숨을 쉬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 유권자 중 한인이 20%인데 다음 선거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 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여전히 제 입장을 고수하며 원칙의 문제라고 반박했어요. 예산 낭비는 예산 낭비이고 유권자 눈치 보다가 원칙 없는 정치인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의원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예산 문제가 핵심이라면 우리가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한국 음식에 대해 뭘 아냐고 반문하셨죠. 김치가 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제대로 알고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의원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일주일의 시간을 주니 그 안에 한국 음식 관련 현장 조사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먹어보고 사람들 만나보고 시장 조사도 하라고 했죠. 그리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올리면 그때 다시 입장을 정하자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황당했습니다. 보좌관이 무슨 음식 탐방을 다니나 싶었죠. 하지만 의원님 지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안에 완벽한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답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남편 데이비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고등학생 딸 소피아도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를 풀듯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늘이 최악의 하루였다고 중얼거렸죠. 김치데이 법안 이야기를 대충 설명했는데 소피아가 갑자기 숙제를 멈추고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가 김치데이를 반대한 게 진짜냐고 물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학교에서 난리가 났고 다들 엄마 욕을 하고 있어서 창피해서 학교에 어떻게 가냐고 하소연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등학생들이 김치데이에 관심이나 있냐고 물었어요. 소피아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학교 애들 절반이 한국 치킨 먹고 불닭볶음면 먹으며 K-팝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고 했어요. 엄마만 모른다는 거였죠.
그 순간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큰 그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현장 조사 나가서 객관적인 데이터만 모으면 제 입장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SNS에서 계속 알림이 울렸고 제 이름이 언급된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꺼버리고 눈을 감으며 일주일만 지나면 다 정리될 거라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은 더 악몽 같았어요. 평소처럼 7시 30분에 집을 나섰는데 차를 몰고 주의회 청사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손에는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한인들로 보이는 50여 명의 사람들이 의원실 입구 앞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얼굴을 알아본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엘로이즈 톰슨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고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됐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피켓에 적힌 문구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치데이를 지지합니다. 문화차별 중단하라. 한인 유권자를 존중하라.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엘로이즈 당신은 김치를 모른다는 영어 문장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걸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정치판에서 일하면서 시위 현장은 많이 봤지만 제가 직접 표적이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의원실 입구까지 가는 20m 남짓한 거리가 마치 20km처럼 느껴졌어요. 시위대 사이를 지나가는데 한 중년 여성이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뉴저지 한인회 부회장이라고 소개하며 우리는 폭력적인 시위를 하려는 게 아니라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죠. 김치데이가 왜 필요한지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곤란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전달해달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시위대 전체에서 실망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죠. 겨우 의원실에 들어섰는데 직원들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접수 담당 직원이 제게 다가와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항해 전화가 300통 넘게 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메일은 이미 1000통을 넘어섰고 팩스로도 항해 문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했어요.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켰더니 이메일함이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 메시지 867개라는 숫자가 표시됐죠. 하나씩 열어보니 대부분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치데이 반대를 철회하라는 요구, 한국 문화를 무시하지 말라는 항해,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메카시 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경고들이었어요. 오전 9시쯤 마크가 제 책상으로 와서 지역 신문들을 전부 가져왔어요. 총 5개 신문이었는데 그중 3개가 일면에 이 사건을 다뤘더라고요. 가장 큰 신문인 뉴저지 헤럴드는 톱기사로 보좌관의 김치데이 반대 발언이 한인 사회 분노 폭발시켰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객관적이지 않았어요. 저를 마치 문화적 편견에 가득 찬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있었죠. 한인회 회장 인터뷰도 실렸는데 엘로이즈 톰슨 보좌관은 한국 음식이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으며 이는 정책 위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통계 자료도 함께 실렸다는 거예요. 뉴저지주 내 한국 음식점이 지난 5년간 47% 증가했고 한국 식품 수입액도 매년 20%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였죠. 불닭볶음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00% 급증했고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는 15%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제가 정말 큰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메카시 의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의원실 전체 스태프가 모였고 의원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의원님은 현재 상황이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섰다고 진단하셨어요. 이건 정치적 위기 상황이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의원님이 저를 보시며 현장 조사 일정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하셨어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급박하니 3일 안에 1차 보고서를 올리고 나머지 4일 동안 추가 조사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을 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반발심이 들었어요. 이건 명백히 유권자 눈치 보기이고 원칙 없는 정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의원님 표정을 보니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의원님이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한마디 더 하셨어요. 엘로이즈, 당신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 유권자 5명 중 1명이 한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선거는 18개월 후인데 지금 이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 재선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얘기였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회의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놓인 포스트잇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피아가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둔 쪽지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먹어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죠. 딸의 쪽지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젯밤 소피아는 학교 친구들이 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창피했다며 눈물까지 글썽였었거든요. 자기 엄마가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냐고 물었고 저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남편 데이비드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회사 동료들이 신문기사 보고 물어본다는 내용이었죠. 당신이 정말 한국 음식을 하나도 안 먹어봤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대요. 데이비드는 한번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저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제게 등을 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의원님도 동료들도 가족도 심지어 언론까지 모두 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판단을 믿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혼자 의원실 근처 샌드위치 가게로 갔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인데 카운터에 서 있는 직원이 저를 알아보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김치데이 반대하신 분 맞냐고요. 저는 그렇다고 짧게 답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이 자기는 한국 음식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불닭볶음면이랑 김치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한번 먹어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라고 권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샌드위치만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의원실로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아직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침보다 인원이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죠. 피켓도 더 다양해졌고 일부는 한글로 된 문구도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드디어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명확했어요. 뉴워크 한인타운이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한국 음식들을 직접 보고 먹어봐야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SNS 계정을 열고 첫 번째 포스트를 올렸어요. 김치데이 법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썼습니다. 포스트를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 정치적 쇼라는 것, 진심이 아니라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일부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며 생각했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김치데이는 여전히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고 제가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은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 놓을 거였어요. 뉴워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노트북에 정리해둔 조사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음식점 매출 현황, 고객 연령대 분석, 가격 경쟁력 조사, 지속 가능성 평가 등 객관적인 지표들로만 가득 찬 목록이었죠. 저는 여전히 숫자와 데이터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어떤 현상은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요. 뉴워크 한인타운 입구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하다는 한 식당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는 그 음식을 직접 확인해 볼 시간이었습니다. 뉴워크 한인타운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었어요. 평일 오후라 한산할 줄 알았는데 거리는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둘러봤는데 정말 다양한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식료품점, 화장품 가게, 카페,
그리고 수많은 음식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이었어요. 구글 리뷰를 검색했을 때 별점 4.8의 리뷰가 1200개나 달린 곳이었죠.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하다는 설명이 있었고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식당 입구에 다가가는데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고 놀랍게도 아시아계가 아닌 백인과 히스패닉계 청년들이 더 많아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4명의 백인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빨간 라면을 먹으며 얼굴이 새빨개져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었죠. 다른 테이블에서는 히스패닉계 커플이 서로를 격려하며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도 계속 먹고 있었고 남자는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면서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카운터로 다가가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김치데이 법안 관련 조사 차원에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인은 반색하며 얼마든지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했죠. 저는 먼저 매출 현황부터 물어봤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주인은 장부를 꺼내서 보여주며 구체적인 숫자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요즘 하루 평균 300그릇을 판다고 했어요. 작년 같은 시기엔 50그릇 정도였는데 6배나 늘어난 거였죠. 주말엔 하루 500그릇까지 팔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점심시간엔 웨이팅이 1시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고객 구성이었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땐 한인 손님이 80%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라고 했습니다. 한인은 20%도 안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이라는 거였죠. 특히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층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유행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3년째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유행이었다면 진작에 시들었을 거라는 거였죠. 오히려 매달 매출이 10%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물어봤더니 주인이 유튜브와 SNS 덕분이라고 설명했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매운 음식을 먹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올리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식당 한쪽 벽면에는 챌린지 성공자들의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수백 장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땀범벅이 된 얼굴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었죠. 저는 주인에게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직접 먹어봐야 뭐가 특별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주인은 처음 드시는 거면 보통 맵기를 권한다며 순한 버전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먹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5분쯤 지나서 빨간 국물에 라면이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 색깔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첫 입을 떴습니다.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매웠어요. 혀가 얼얼하고 목이 타는 것 같았죠. 물을 벌컥 들이켰지만 매운맛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고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신기한 건 그 매운맛 속에 뭔가 중독성 있는 맛이 있다는 거였어요. 달콤하면서도 고소하고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매워서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주변 테이블을 보니 모두 저와 비슷한 상태였어요. 땀을 흘리고 물을 마시면서도 계속 먹고 있었죠. 어떤 청년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자기 모습을 찍으면서 이게 진짜 미친 맛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반쯤 먹었을 때 옆 테이블의 백인 여대생 그룹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들은 처음 도전하는 거냐고 물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기들도 처음엔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온다고 했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운 걸 자꾸 먹으러 오는지, 다른 음식도 많은데 굳이 이걸 먹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한 학생이 답했어요.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SNS에 올리는 게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 문화 자체가 멋있다고 했어요. K-팝 듣고 한국 드라마 보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불닭볶음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 문화라는 거였죠. 저는 그제야 이게 단순히 매운 라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주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불닭볶음면 외에 다른 한국 음식도 인기가 많은지 물어봤죠. 주인은 김치, 떡볶이, 한국 치킨 모두 엄청난 인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불닭볶음면 챌린지로 검색하니 정말 수천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회수가 1000만이 넘는 영상도 여러 개 있었고 유명 유튜버들도 모두 불닭볶음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심지어 중동 국가들에서도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검색하다가 덴마크 리콜 사건도 알게 됐어요. 덴마크 정부가 불닭볶음면이 너무 매워서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리콜 조치를 내렸다는 뉴스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후속 기사도 있었어요. 이건 국제적인 이슈였습니다. 단순히 뉴저지주 한인 커뮤니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문화 현상이었죠.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분명히 대단한 현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김치데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죠. 차에 돌아와서 노트에 오늘 조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매출 증가율 600%, 고객 중 비한인 비율 80%, 전 세계적 유행, SNS 확산 등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적었어요. 하지만 결론 부분에는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 유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SNS에 두 번째 포스트를 올렸어요. 불닭볶음면의 인기를 직접 확인했고 놀라운 현상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제가 땀을 흘리며 라면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조금 우호적인 반응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용기 있게 도전했다는 것, 계속 열린 마음으로 조사해달라는 것, 한국 음식의 진짜 매력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격려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매운 라면 하나가 인기 있다고 해서 그게 공식 기념일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한국 치킨과 핫도그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미국 치킨보다 한국 치킨을 더 선호한다는 게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죠.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한국 핫도그가 정말 인기가 있는지도 직접 봐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행복하게 웃던 젊은이들, 자기들끼리 격려하며 도전하던 모습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계속 떠올랐죠.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입장을 바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여전히 유행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김치데이는 여전히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제 판단을 유지하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내일 마주하게 될 현실은 오늘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조사 목적지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큰 한국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이었어요. 체인점 이름은 치맥 헤븐이었고 지난 3년간 뉴저지 전역에 12개 매장을 오픈했다는 정보를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포트리 매장으로 향했죠. 오전 10시 30분쯤 매장에 도착했는데 아직 점심시간도 아닌데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집이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붐빌 이유가 없었거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니 대기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가 있었고 현재 대기시간 30분이라는 안내판이 켜져 있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저는 번호표를 뽑고 대기 공간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 연령대가 정말 다양했어요. 20대 대학생들부터 40대 직장인들, 심지어 60대로 보이는 노부부까지 있었죠. 인종 구성도 다채로웠습니다. 한인보다 오히려 백인과 히스패닉계가 더 많아 보였어요. 옆에 앉은 30대 백인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자주 오시는지,
왜 한국 치킨을 선호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여성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온다고 답했어요. 처음엔 KFC를 주로 먹었는데 친구가 한국 치킨을 소개해준 이후로는 다른 치킨은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그렇게 다른지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KFC는 기름지고 느끼한데 한국 치킨은 가볍고 깔끔하다고 했죠. 그리고 양념의 다양성도 큰 매력이라고 했습니다. 간장, 양념, 허니, 마늘 등 선택지가 많고 각각의 맛이 독특하다는 거였어요. 가격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 여성은 KFC보다 20% 정도 비싸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감수할 만큼 맛이 훨씬 낫다고 했죠. 품질 대비 가격은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게 그녀의 판단이었어요. 대기하는 동안 매장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수상 경력과 언론 보도 자료들이 걸려 있었어요. 뉴저지 베스트 치킨 3년 연속 1위, 타임지 선정. 미국인이 사랑하는 치킨 5위 같은 타이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제 차례가 되어서 카운터로 갔어요. 매니저로 보이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응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신분을 밝히고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했죠. 매니저는 흔쾌히 응해주며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매니저는 구체적인 매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매장의 1일 평균 매출이 $8,000라고 했어요. 주말엔 $15,000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근처에 있는 KFC 매장의 1일 평균 매출이 $5,000 정도라는 걸 고려하면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성장세였어요. 3년 전 이 자리에 오픈했을 때는 하루 $2,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4배로 늘었다는 겁니다.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고 둔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직원 수도 궁금했습니다. 현재 이 매장에만 정규직 15명, 파트타임 8명이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12개 매장 전체로는 약 200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건 단순히 음식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물어봤더니 매니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으로 넘어온다는 거였죠. 둘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였어요. 한국 치킨은 기름을 2번 거르는 조리법으로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저는 치킨을 주문해서 직접 먹어봤습니다. 양념치킨 하프와 프라이드 치킨 하프를 시켰죠. 테이블에 앉아서 한 조각을 집어들었는데 확실히 KFC와는 달랐어요. 겉은 정말 바삭했고 한 입 베어 물자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 맛이었어요.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정말 독특했죠. 이런 맛은 미국 치킨 체인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을 보니 모두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어떤 가족은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치킨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한 무리의 대학생들은 맥주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요. 품질로 승부하고 있었고 실제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핫도그 트럭을 찾아갔습니다. 저지시티 중심가에 있다는 핫케이 코리안 핫도그라는 트럭이었어요. 오후 1시쯤 도착했는데 트럭 앞에 이미 20명 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기줄 뒤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메뉴판을 살펴봤어요. 일반 핫도그 외에 치즈 핫도그, 감자 핫도그, 모짜렐라 핫도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가격은 $5에서 $8 사이였는데 일반 핫도그 트럭보다 2배 정도 비쌌어요. 앞에 선 20대 히스패닉계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비싼데도 왜 여기서 사 먹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는 한국 핫도그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라고 답했어요. 일반 핫도그는 그냥 빵에 소시지를 넣은 건데 한국 핫도그는 튀김옷이 있고 그 안에 치즈가 늘어나며 설탕을 뿌려서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환상적이라는 거였죠. 제 차례가 되어서 주문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다는 모짜렐라 핫도그를 선택했어요. 트럭 주인은 30대 한국인 여성이었고 정말 능숙하게 핫도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나서 핫도그가 나왔어요. 겉은 황금색으로 튀겨져 있었고 위에는 설탕과 케첩, 머스타드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정말 놀라웠어요. 치즈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뤘고 튀김옷의 바삭함과 소시지의 육즙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핫도그와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트럭 주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루 평균 300개 정도 판다고 했습니다. 주말엔 500개까지 팔린다고 했죠. 2년 전 트럭 한 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트럭 3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코스트코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코스트코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해와서 냉동 제품으로 판매하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현재 협상 중이고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었어요.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통 채널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는 건 한국 핫도그의 시장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는데 소피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어요. 딸이 제게 달려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봤냐고 어땠냐고요. 저는 한국 치킨과 핫도그를 먹어봤다고 답했어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이며 맛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정말 맛있었다고 인정했죠. 소피아가 말했어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치킨은 이미 필수 음식이라고요. 파티할 때도 피자 대신 한국 치킨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 핫도그도 점심시간에 인기 메뉴라고 했죠.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현상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조사 노트를 정리하면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한국 치킨 매출 증가율 300%, 일자리 창출 200명, 한국 핫도그 코스트코 입점 추진 등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쌓여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인상적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 공식 기념일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될까요?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내일은 김치의 건강 효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김치를 슈퍼푸드라고 부르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했죠. 그게 제 마지막 조사 항목이었어요. 목요일 아침 저는 러커스 대학교로 향했습니다. 영양학과 김수진 교수와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김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 10년간 발효식품의 건강 효능을 연구해 온 권위자였습니다. 특히 김치에 관한 논문을 30편 이상 발표했고 미국 영양학회에서 여러 번 상을 받은 분이었죠. 오전 10시 김 교수의 연구실에 도착했어요. 책장 가득 논문과 연구 자료들이 꽂혀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각종 수상 내역과 언론 보도 자료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김 교수는 먼저 김치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치는 수천 년 전부터 한국에서 먹어온 전통 발효 음식이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저장식품으로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현대과학으로 분석해보니 놀라운 건강 효능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했죠.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연구 데이터를 띄워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김치 1g에는 약 100만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요거트보다 10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산균들이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했어요. 소화 기능 개선, 면역력 증진, 심지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직접 진행한 임상실험에서도 김치를 매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면역, 세포 활성도가 35%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항암 효과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김치에 들어있는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했어요.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논문들이 발표됐다고 했죠. 김 교수가 보여준 통계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은 과거에 위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위암 생존율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김치를 지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비만 예방과 다이어트 효과였습니다. 김치는 칼로리가 매우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했어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김치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12주 만에 평균 3.2kg의 체중 감량 효과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치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여럿 있다고 했죠. 김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김치를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최근 가장 주목받는 연구 분야로 김치의 항염증 효과를 언급했어요. 만성염증은 현대인의 각종 질병의 원인인데 김치가 이를 줄여준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물어봤어요.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발표한 논문들은 모두 동료 평가를 거친 국제 학술지에 실린 것들이고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들도 대부분 신뢰할 만한 저널에 발표됐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 병원들이 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환자 식단에 김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이미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뉴스 기사들을 띄워주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요 언론들이 김치를 슈퍼푸드로 소개한 기사들이었습니다. 헬스지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선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김치가 그저 한국의 전통 반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품이라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김 교수가 말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김치의 건강기능성 표시를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통과되면 김치 제품에 공식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김 교수는 김치가 미국 음식 문화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단순히 한국 음식점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샌드위치에 넣고 타코에 올리고 버거에 곁들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냉장고에서 유리병 하나를 꺼내왔어요. 직접 담근 김치라고 했습니다. 연구용으로 만든 거지만 먹어도 전혀 문제 없다며 저에게 시식을 권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김치는 냄새 때문에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안 먹을 수는 없었어요. 김 교수가 작은 접시에 김치를 담아주었고 저는 천천히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예상과 달랐어요. 냄새는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맛은 정말 독특했습니다. 시큼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이 있었고 매콤한 양념이 입안을 감쌌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씹을수록 묘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다들 그런 반응이라고요. 낯설지만 계속 먹게 된다고 했죠. 김치의 복합적인 맛이 미각을 자극해서 한번 익숙해지면 없으면 허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조각 더 먹어봤어요. 두 번째는 훨씬 나았습니다. 맛에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게 느껴졌죠. 김 교수가 설명해 주길 김치는 발효 정도에 따라 맛이 계속 변한다고 했어요. 갓 담근 것은 아삭하고 신선한 맛이고 시간이 지나면 깊고 진한 맛이 난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김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현재 미국 김치 시장 규모가 연간 1억 5천만 달러 정도이고 매년 25%씩 성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0년 후면 1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김치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부 미국 식품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김치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맛은 한국산만 못하지만 시장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했죠. 김 교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연구실을 나서며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 가치가 있는 식품이라는 걸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차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3일간의 조사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적 열풍, 한국 치킨의 시장 장악, 한국 핫도그의 코스트코 입점, 그리고 김치의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효능까지요. 저는 더 이상 이걸 단순한 유행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었고 실제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저항감이 남아 있었어요. 김치데이를 만드는 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 모든 걸 인정한다고 해도 공식 기념일까지 필요한 걸까요? 내일은 가족과 함께 롯데리아에 가기로 했습니다.
소피아가 계속 조르고 남편도 함께 가자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조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제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요거트의 10배, 미국 병원 10곳 이상 도입 검토, 연간 시장 규모 1억 5천만 달러, 성장률 25% 같은 객관적 데이터들을 적으면서도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산 낭비라는 말로 이 모든 걸 부정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소피아가 일찍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오늘 롯데리아 가는 날이라며 신이 나서 깨우는 거였죠. 남편 데이비드도 거실에서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가족 모두 정말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롯데리아 플러턴 매장은 오전 11시에 오픈한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9시 30분쯤 집을 나섰어요. 여유있게 도착하면 대기 시간이 짧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오전 10시에 매장에 도착했는데 이미 주차장이 거의 꽉 차 있었어요. 주차 공간을 찾는 데만 15분이 걸렸죠. 차에서 내려서 매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오픈까지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 벌써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대기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줄은 건물을 한 바퀴 돌아서 주차장 끝까지 이어져 있었죠. 소피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줄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줄의 끝을 확인하러 걸어갔다가 돌아왔어요. 최소 2시간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저희는 줄 맨 끝에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인 가족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백인,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었죠. 연령대도 10대 청소년부터 60대 노부부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앞에 선 젊은 백인 커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는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면서까지 먹으러 오는지 궁금했거든요. 남자가 답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에 왔다가 맛을 보고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는 불고기 버거가 일반 버거랑 차원이 다르다고 했어요. 패티 자체가 양념에 재워져 있어서 육즙이 풍부하고 소스도 달콤하면서 감칠맛이 나서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다고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줄은 계속 늘어났어요. 11시 오픈 시간이 되었을 때는 줄이 200명을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매장 직원들이 나와서 순서대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저희 차례가 되려면 아직 한참 남아 있었죠. 소피아는 지루해하는 기색 없이 스마트폰으로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고 있었어요. 롯데리아 앞에 엄청 줄 섰다는 내용과 함께 대기줄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친구들에게서 부럽다는 답장이 연달아 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뒤에 선 히스패닉 가족과 한국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가족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도 찾아 먹게 됐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2시간이 지나서야 건물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제 뒤로도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섰고 대기 시간은 3시간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드디어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한글로 된 메뉴판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문 카운터 앞에 서서 메뉴판을 살펴봤어요. 불고기 버거가 가장 인기 메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그 외에도 치킨 버거, 새우 버거, 김치 버거 같은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습니다. 가격은 일반 패스트푸드점보다 30% 정도 비쌌어요. 저희는 불고기 버거 세트를 3개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직원은 친절하게 15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매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테이블이 만석이었고 서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죠. 놀라운 건 모두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였어요. 맛있다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이 버거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버거를 베어 물고 있었고
부모님들은 정말 맛있다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다른 테이블에서는 백인 노부부가 버거를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뭔가 설명하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15분이 지나고 저희 주문 번호가 불렸습니다. 데이비드가 트레이를 들고 왔는데 불고기 버거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황금색 번에 양상추와 토마토가 보였고 중간에 갈색의 패티가 소스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먼저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이 반짝거리며 정말 맛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데이비드도 한 입 먹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했어요. 저도 드디어 첫 입을 떴습니다. 그 순간 제 입안에서 폭발하는 맛을 느꼈어요. 패티가 일반 버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양념이 고기 속까지 배어 있어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육즙과 함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불고기 소스는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간장의 깊은 맛, 마늘의 풍미, 참기름의 고소함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소스와 야채, 그리고 부드러운 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미국 버거들이 각각의 재료 맛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면 이건 모든 재료가 하나로 융합된 맛이었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왜 사람들이 3시간씩 줄을 서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이해가 되냐고, 왜 친구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는지 알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데이비드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이 정도 품질이면 비싼 가격도 충분히 정당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오래 갈 거라고,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미국 음식 문화의 일부가 될 거라고 했죠. 저는 가족과 함께 버거를 먹으며 주변을 계속 관찰했어요. 모든 테이블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먹는 사람들은 놀라워했고 단골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매장을 나서는데 밖에는 여전히 긴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대기시간 2시간이라는 안내판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도 불평 없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지난 4일간 본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불닭볶음면을 먹으며 땀 흘리던 젊은이들, 한국 치킨을 먹으며 행복해하던 가족들, 한국 핫도그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던 사람들, 김치의 건강 효능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김 교수님, 그리고 오늘 롯데리아에서 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요. 이 모든 게 제게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문화였고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반대해 온 걸까요? 단순히 예산 낭비라는 이유로. 이 모든 가치를 부정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엄마 생각이 바뀌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틀렸던 것 같다고 인정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서 지난 4일간의 조사 노트를 다시 읽어봤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들, 사람들의 증언들,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모두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김치데이는 필요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기념일이 아니었어요. 미국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문화를 인정하고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의원실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고 오늘 메카시 의원께 보고할 예정이었어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들고 의원실에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전 9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메카시 의원과 보좌관 전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지난 4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불닭볶음면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1일 판매량 300그릇, 전년 대비 600% 증가, 유튜브 조회수 수억 뷰,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데이터들을 보여주었어요. 마크와 애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한국 치킨 산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뉴저지주 내 12개 매장, 1일 매출 $8,000, 200명의 일자리 창출,
매년 30% 성장률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을 제시했죠. 이번엔 의원님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김치의 과학적 효능이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함량 요거트의 10배, 미국 병원 10곳 이상 도입 검토, 연간 시장 규모 1억 5천만 달러, 성장률 25% 같은 데이터들을 나열했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롯데리아 현장 조사 결과였습니다. 오픈 2시간 전부터 100명 대기 3시간 웨이팅, 다양한 인종 구성 80% 비아닌 고객 같은 내용들을 담았죠.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결론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김치데이는 필요하며 이는 예산 낭비가 아니라 문화적 투자이고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뉴저지주 전체 주민을 위한 기념일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정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저를 쳐다봤어요. 엘로이즈가 정말 입장을 바꾸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산 낭비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돌아서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죠. 애슐리도 가세했어요.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함께 반대하자고 해놓고 혼자만 입장을 바꾸면 배신자 아니냐는 거였죠.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실제 현장을 보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설명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건 분명 지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마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게 결국 주관적인 해석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한인 유권자들 표 때문에 입장을 바꾸는 거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물었죠. 애슐리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SNS에서 욕먹는 게 두려워서 돌아서는 거라고 비난했어요. 정치인의 원칙이 이렇게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정말 험악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처럼 대하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죠. 그때 메카시 의원이 입을 여셨어요. 의원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엘로이즈의 조사가 매우 철저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며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의원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 의원실은 김치데이 법안에 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 변화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하셨죠. 마크와 애슐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의원님의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둘 다 정말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오후 2시 주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고 카메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메카시 의원이 먼저 입장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지난주 김치데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고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수석 보좌관의 철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장을 재검토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실은 김치데이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저를 소개하시며 마이크를 넘겨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비해온 발언문을 펼쳤지만 갑자기 그대로 읽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발언문을 접고 진심을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 김치데이 법안을 예산 낭비라고 반대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4일간 현장을 직접 조사하면서 놀라운 현실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어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고 한국 치킨이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김치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식품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에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의 미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치데이는 한인만을 위한 기념일이 아니라 뉴저지주 전체 주민을 위한 문화교류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며 앞으로 김치데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대부분의 질문은 우호적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평가,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 대한 질문,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한 보수 성향 신문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결국 유권자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부정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라고 답했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여전히 냉랭했어요. 마크와 애슐리는 저를 외면했고 다른 직원들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평소처럼 함께 먹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후에 SNS를 확인해봤습니다.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한인 커뮤니티와 진보 성향 언론들은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입장을 바꾸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평가들이었죠. 하지만 보수 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은 비판적이었어요. 표를 의식한 쇼라는 것, 원칙 없는 정치의 전형이라는 것, 유권자 눈치만 보는 정치인이라는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구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한 의원은 SNS에 메카시 의원실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른 의원은 이번 일로 공화당의 재정 보수주의 원칙이 흔들렸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동료 의원실 보좌관들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 이제 다른 법안에서도 협력하기 어렵다는 것, 정치 생명이 위험할 거라는 경고들이었죠. 저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15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에게 배신자 취급을 받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지만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소피아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두 엄마 자랑스럽다고 했다며 좋아했어요. 데이비드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격려해 주었죠. 남편이 말했어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요. 용기 있게 잘못을 인정하는 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앞으로 의원실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지, 동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다음 선거에서 이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데이터는 분명했고 현장에서 본 것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의원실에서 동료들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본 것은 진실이었고 제 결정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법안 투표일은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 입장 전환 이후 찬반 양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보수 언론은 계속 비판했고 진보 진영은 지지를 보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놀랍게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뉴저지 주민의 62%가 김치데이 제정을 지지한다고 나왔습니다. 한인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의 과반이 찬성한다는 결과였죠. 특히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층에서는 지지율이 78%에 달했어요. 이 수치는 많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초반에 회의적이었던 의원들도 하나둘 찬성 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결국 정치는 민심을 따르는 것이고 민심은 명확했습니다. 투표일 아침 저는 일찍 의회에 도착했어요.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한인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표를 단 70대 한인 할머니가 맨 앞줄에 앉아 계셨는데 정말 기대에 찬 표정이셨어요. 오전 10시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최종 의견을 발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반대 측에서는 여전히 예산 낭비와 선례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문화의 기념일을 만들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찬성 측의 논리가 훨씬 설득력 있었어요. 한 민주당 의원은 한국 음식 산업이 뉴저지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5,000개가 넘고 연간 경제 효과가 3억 달러에 달한다는 경제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투자라는 주장이었죠. 다른 의원은 건강 증진 효과를 강조했어요. 김치의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자로 메카시 의원이 나서셨어요.
의원님은 우리 의원실의 입장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철저한 조사 끝에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하셨죠. 의원님이 강조하신 건 이 법안이 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뉴저지주 전체 주민의 60% 이상이 한국 음식을 먹어봤고 35%는 정기적으로 먹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셨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됐다는 거였죠. 의원님의 연설이 끝나고 드디어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진행됐고 결과는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됐어요. 찬성 표시 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찬성 1, 2, 3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반대표도 나왔지만 찬성표가 훨씬 빠르게 늘어났어요. 최종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총 의원 100명 중 찬성 68표, 반대 28표, 기권 4표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법안 235호 김치데이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한인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젊은 미국인들도 함께 환호했습니다. 앞줄에 앉아 계시던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어요. 70년 인생에서 이런 순간을 맞이할 줄 몰랐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편견과 무지에서 시작해서 이해와 수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꼈죠. 본회의장을 나서는데 순자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며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용기 내서 입장을 바꿔준 것에 대해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6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만 해도 김치를 먹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했어요. 냄새 난다고 놀림받고 이상한 음식 먹는다고 차별받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김치가 공식 기념일까지 갖게 됐으니 정말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오히려 제가 배웠다고 답했어요. 문화를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다고 했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한번 같이 김치를 담가보자고 제안하셨어요. 의원실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크와 애슐리가 제게 다가와서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은 있었지만 적어도 적대감은 사라진 것 같았죠. 시간이 지나면 관계도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소피아가 한국 치킨을 주문했고 데이비드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이 언제 김치찌개를 배웠는지 물어봤더니 지난주에 유튜브 보고 연습했다며 웃더라고요.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으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편견에 가득 차서 시작했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용기라고 했습니다. 학교 친구들도 모두 엄마 이야기를 하더라며 유명인이 됐다고 장난치듯 말했죠. 11월 22일 첫 번째 김치데이 제정식이 열렸습니다. 뉴저지주 청사 앞 광장에 큰 무대가 설치됐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의 주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치 시식 부스, 불닭볶음면 체험 코너, 한국치킨 시식 코너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죠. 주지사도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어요. 김치데이는 다문화 사회 뉴저지의 상징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한국 문화가 뉴저지의 자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인 회장도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60년 전 이민 1세대가 뿌린 씨앗이 이제 꽃을 피웠다고 하시며 특히 엘로이즈 톰슨 보좌관의 용기에 감사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무대에 초청받아 짧은 소감을 말할 기회가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제 무지와 편견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겠다고 다짐했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순자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할머니는 직접 담근 김치가 든 유리병을 제게 건네시며 이걸 드시면서 오늘을 기억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60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소피아, 데이비드와 함께 광장을 걸었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김치를 먹어보고 한국 음식을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백인 가족은 처음 먹어보는 김치에 놀라워하며 정말 맛있다고 감탄하고 있었죠. 젊은 커플은 불닭볶음면 챌린지에 도전하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는 친구들이 웃으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냐고요. 동료들한테 배신자 취급받고 보수 진영에서 비난받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용기 내서 잘못을 인정하는 게 훨씬 가치 있다고 했죠. 그날 밤 서재에 앉아서 순자 할머니가 주신 김치병을 바라봤어요. 투명한 유리 너머로 빨간 김치가 보였습니다. 이 작은 병 안에 60년의 역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그리고 문화의 힘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를 열고 김치병을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제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 사람의 편견이 깨지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정치를 대하는 태도도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다음 날 월요일 의원실에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보낸 손편지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한글 편지였는데 영어 번역본도 함께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감사의 말과 함께 한 문장이 특별히 눈에 들어왔어요. 용기는 처음부터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틀렸을 때 바로잡는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액자에 넣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이 문장을 보며 용기를 얻을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 보좌관의 7일간 여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이 진실과 마주했을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전 세계적 열풍, 한국 치킨의 시장 장악, 김치의 과학적 효능, 그리고 롯데리아 앞 3시간의 줄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점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동료들의 비난을 감수하는 용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용기가 결국 김치데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제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로, 건강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